오늘 발표해 주신 네 분 연사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AI와 미래통신의 만남이라고 하는 어떤 팀을 가지고 저희 패널 토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G와 위성통신은 전통적인 사람 간의 통신 그리고 무선 인터넷을 넘어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 특히 데이터 센터 안에 갇혀 있는 AI가 아닌 실제 세상으로 나와서 로봇과 이동체가 물리적 세상과 실시간 상호작용을 하고 사람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피지컬 AI 실현의 핵심 기술 및 인프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래통신의 역할의 급격한 변화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나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오늘 주로 다룬 통신 표준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진화와 혁신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즉 다가오는 AI 혁명의 미래통신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희 연사들께서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AI 시대를 위한 3GPP, 6G, NTN 등 표준화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먼저 전통적인 통신 표준화의 진화 및 혁신의 관점에서 애트리 이정훈, 김중빈 박사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AI 혁명과 피지컬 AI 실현의 핵심 인프라로서의 6G와 위성통신 산업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3GPP 등의 국제통신 표준화 관점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6G 위성통신 핵심 기술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고 또 그 가운데 그 국내 산학연에서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디에 더 집중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정훈 박사님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요. 답변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6G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 포인트들이 있는데, 일단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이제 피지컬 AI 측면에서는 생각해 보면 한 3개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AI 네이티브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네트워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 AI 데이터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최적화돼서 어떤 그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하나가 이제 센싱, 피지컬 AI의 어떤 기본적인 게 이제 센싱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센싱 자체가 물론 이제 그 온 디바이스의 이제 어떤 세퍼레이트 센싱 디바이스를 통한 어떤 센싱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 통신과의 결합, 인테그레이티드 커뮤니케이션 앤 센싱 해갖고 아이셋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 어쨌든 뭐 시스템의 복잡도, 그 레이턴시 같은 것들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어쨌든 데이터 센터 외에 어떤 그런 AI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뭔가 커넥티비티 같은 것들이 좀 더 자유롭고 제약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NTN과의 이제 하모나이제이션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6G에서 방향성은 잘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은 뭐 TN과 NTN 하모나이제이션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센싱 일단 어쨌든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로 하고 있고 스터디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AI 네이티브 커뮤니케이션이나 네트워크 자체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잡고 있고, 이게 이제 방향성을 잘 잡더라도 어쨌든 그 디테일이 잘 만들어져야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들을 좀 중시해서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김종빈 박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NTN 쪽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NTN이 직접적으로 그 AI를 서포팅하는 어떤 그 인프라로서의 것들을 성능 면에서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커넥티비티나 좀 안정성 측면에서 좀 서포팅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좀 이런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여전히 6G에서도 그 NTN을 이용한 센싱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또 그거와 별개로 저희는 또 이제 NTN을 통한 PNT 서비스가 좀 그 자율주행 이동체나 이런 것들의 좀 정밀 측위를 지원하는 또 하나의 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의 가치가 이제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네트워크 기반의 측위가 아니라 유의 매저먼트 기반의 PNT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GNSS가
GNSS만이 좀 뭐 정밀치기를 위해서는 이제 뭐 다른 추가적인 보정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또 GNSS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좀 배터리 소모가 좀 크다던가 레이턴시가 좀 크다던가 이런 이슈들을 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해결을 한다면은 조금 더 그 자율주행 이동체의 그 정밀 측위 정보를 좀 서포팅하는 좋은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질문 중에 이제 산학연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디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답변을 보면 지금 NTN 관점에서는 좀 표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그 수준이 좀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지만 의외로 좀 그 탑재체나 우주급 부품 개발 이런 쪽에 좀 아직은 좀 많은 선진국들과의 갭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어떻게 보면 좀 개발 쪽, 좀 AI 쪽 주제랑은 조금 멀 수도 있지만 그런 쪽에서 좀 개발 관련된 경쟁력을 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두 분 발표자께서 그 저희 패널 토의를 해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또는 발표 내용까지 포함해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실 분이 계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저희가 질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아직 질문이 없어서 그러면 제가 일단 질문을 먼저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 6G라고 하는 게 어쨌든 저희 ITOR 이제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데서 기존에는 이제 서비스, ENBB, 뭐 URLC, MMTC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다가 이제 6G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성적인 프레임 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AI 통신 인테그레이션, 그다음에 AI 센싱 인테그레이션,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커버리지 이렇게 세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프레임워크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냥 뭐 잘하면서 그냥 얘네 세 개를 약간 선언적으로 가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AI랑 연계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그런 뭐 성능이나 뭐 KPI 이런 거는 뭐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세 개가 이동통신에서 바깥으로 보일 때 우리가 이런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어떤 그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자꾸 들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세부적인 기술 하나하나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컨센서스나 개념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표준화해서 이런 세 가지 그 AI 통신 인테그레이션, AI 센싱 통신 인테그레이션,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를 큰 틀에서 지금 표준화해서 어떻게 담아가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액티비티 크지 않다면 뭐 어떤 식으로 담아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혹시 간단히 뭐 답변이나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도 사실 이제 피지컬 AI에서 뭐 AI 네이티브 커뮤니케이션, 그다음 센싱, 그리고 TN과의 이제 하모나이제이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6G가 이제는 어쨌든 그런 디렉션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그 뭐랄까 그 구체화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센싱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약간 사실 그 뭐 피지컬 AI나 어쨌든 어떤 진짜 제대로 된 센싱 서비스 같은 거를 하려면은 사실 이제 어떤 어큐러시 같은 것들이나 되게 그것도 되게 높은 리퀘어먼트를 요구를 할 거고 되게 어떤 그런 센싱 스페시픽한 되게 이제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사실상 지금 현재 표준의 흐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센싱의 기능을 뭐 지원한다라는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되게 그냥 하이 레벨에서의 그런 컨셉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사실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AI, ML 자체도 5G에서 뒤늦게 들어와서 뭐 리미테이션이 있다. 그래서 6G는 초반부터 같이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지금도 보면은 이제 6G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한된 요건.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SID 설명을 드릴 때 좀 스킵했던 부분이 있는데 AI 파트에 보면은
그래도 6G 시스템은 AI 없이도 동작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AI도 인테그레이션 되겠지만 얼마나 될 수 있을지가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NTN도 이제 하모나이제이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표준으로 나가면서 그 중요성들을 계속 부각을 하고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원치 않는 회사들도 있고 원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좀 더 표준해서 좀 더 그런 리퀘어먼트나 그런 것들을 하이 레벨로 디파인을 하고 얼마나 그런 기능들을 좀 더 잘 서포트할 수 있을지를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그리고 6G에서 그 어떤 대표 유스 케이스로 선언은 했지만 실제 시스템 디자인에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크게 이렇게 중요성을 이렇게 많이 갖고 논의하지는 또 좀 제가 이렇게 서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일단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이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김종균 박사님 추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도 좀 비슷한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4G에서 5G 갈 때도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 시나리오나 이런 그 KPI를 굉장히 4G에 비해서 LTE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전능하다시피 하는 그 영역을 다 커버하는 그런 식으로 좀 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기업들이 경계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더 5G에서 어떤 그 실패했던 그런 교훈들을 6G에서 좀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비스 시나리오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타겟을 좀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들이 좀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AI가 구체적으로 타겟팅하는 것들이 뭘까? AI가 구체적으로 통신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조금 더 그 구체적인 것들을 인풋을 받고 싶어하고 인풋이 뚜렷해졌을 때 그때 움직이고자 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는 질문을 바꾸어서 이제 AI를 위한 6G와 네트워크라는 관점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AI 혁명과 피지컬 AI 실현의 핵심 인프라로서 AI 랜이나 엣지 컴퓨팅, 그다음에 통신 컴퓨팅 융합 등의 AI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단 지금 현재 비표준 기술의 영역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래 통신 기술의 관점을 바꾸고 혁신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점점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미래 통신이 AI 혁명의 주인공이 되려면 거꾸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러한 미래 통신 컴퓨팅 융합의 혁신적 관점과 기술에 대한 의견과 장기적으로 이러한 혁신이 통신 표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백사원 교수님과 이경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예, 그 저양님께서 이제 비표준 말씀하셨는데 제가 표준화 활동을 딱 전념해서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비표준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컴퓨팅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발표될 말씀드린 것처럼 송수신 기술처럼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측면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강한 구속력을 가지는 표준 기술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인터페이스를 뭐 레퍼런스 모델이긴 하지만 인터페이스를 맞추거나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표준 기술이기도 하고 약간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MEC 쪽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좀 이슈가 됐던 게 엣지 쪽에서 MEC 플랫폼 레퍼런스 모델을 열심히 막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거의 동타임에 실제로 MEC 플랫폼이 구현이 돼서 나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MEC 플랫폼이 각기 다른 표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까 플랫폼은 연결돼야지 생태계가 커질 수가 있는데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MEC 포럼 처음 만들어서 서비스 생태계 분과나 기술 분과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MEC 페더레이션을 진행하자. 이게 MEC를 열심히 했던 이유가 열심히 하고자 했던 이유가 기존의 서비스를 개발을 하면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그냥 클라우드 플랫폼 올리면 다 땡인데 MEC 플랫폼을 가지고 오면 뭐 프라이버시도 좋고 레이턴시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KT 따로, SKT 따로, U+ 따로 되면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서비스 개발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세 개의 플랫폼에 맞춰 다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계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연계하자라는 측면으로 MC 페더레이션을 열심히 논의를 했고 관련된 국제 표준이라든지 국내 표준도 정의를 했었고 또 앞에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SMA 쪽에서도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조금씩 강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한 구속력을 가진 표준은 아니지만 API를 연동을 하거나 연동할 수 있는 약간 루즈한 형태의 표준은 여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제 컴퓨팅 도면으로 갔을 때는 그게 정말 대세가 돼서 기존에 아까 세션 시작할 때 잠깐 이야기 나누긴 했는데 3GPP 같은 통신 표준이 확 없어지거나 약해지고 비표준이라고 하나 뭐 약한 구성력을 가지는 호환성 가지는 연동 기술들이 대세가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답일 것 같은데 제가 학생 때 공부할 때도 한참 이제 3GPP 이런 게 나오고 3G가 나오면서 그런 3GPP 중심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도 있었고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그와 무관하게 그냥 인터넷에 그냥 액세스 노드만 붙이면 혹은 모바일 네트워크, 모바일 인터넷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이디어를 봤을 때는 후자가 더 의미가 있고 될 것 같은데 지금 20년, 30년 지나서 봤을 때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하게 그런 것이 큰 영향이 받다가 어느 정도 커질 것 같긴 한데 걔가 대세가 될까 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지 제가 몇 년 뒤에 또 다음 행사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경환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통신 시스템이 AI 서비스를 하는 거를 그냥 하나의 서비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더 그 성능을 잘 내기 위해서 구조화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그 구조화를 하는 게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영역일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준화가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 표준화를 문제 삼고 그 비표준을 어떻게든지 끼워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돼서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결국은 돈을 그 성능이 나오는 아키텍처에 주고자 하는 마음이 크니까요. 그래서 이 표준화의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의 굉장한 범용성을 가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상용 장비의 관점에서 표준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는 형태로 저는 좀 진화할 거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이 표준화를 할 때 저희가 그 전에는 아무튼 어떤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그런 것들을 잘 했는데 앞으로 그 장비에서 더 중요해지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제가 계속 예를 들었던 데이터 센터에서 그 네오 클라우드를 구성을 했을 때 어떤 걸 보는 것이냐면 ML 퍼프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ML에서 내는 성능을 그 여러 장비들을 다 연동해 가지고 최종 스루풋을 최종 그 레이턴시를 재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로우 레벨 퍼포먼스 매트릭이 아니고 하이 레벨 그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서비스 레벨의 퍼포먼스 매트릭인 거죠. 그걸 이제 재는 걸로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이동통신 시스템의 컴퓨팅 그리고 네트워킹 파트 그리고 그 안테나 컨트롤 파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밀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 성능을 뽑아내느냐의 문제로 전환이 되게 될 것이고 그걸 얼마나 더 저렴하게 리소스를 적게 투입하면서 뽑아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표준화를 하기에는 그게 각각의 회사에 당연히 proprietary 그 자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방향은 이 표준화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그 위에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AI 성능을 쥐어짜는 영역 그 두 개는 명확하게 분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두 분 발표나 지금 답변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플로어에서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마이크 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트리 신명기입니다. 그 이경환 교수님 AI랜 최근에
큰 화두 던지시고 그 국가적으로 6G AI 시대에 맞아서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과연 되게 견고하고 폐쇄적인 이동통신 3GPP 표준화를 깰 수 있을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냐는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 두 가지에 대한 좀 사항들에 대한 그 좀 해결 내지는 고민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디플로이먼트 실제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정말 이동통신 시스템에 큰 임팩트를 미치려면 과연 그 AI 랜을 어디에다가 들 것인가. 결국은 GPU를 장착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그럼 RUDU, CU라는 오랜 구조만 본다라도 RU 가까운 데에 넣으면 개수가 너무 많아져서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 CU 쪽으로 많이 내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MEC랑 가까워지니까 큰 딜레이 차이가 없을 거라서 적절한 포인트에서 결국 가격과 그게 뭐 이렇게 서울의 몇 군데 지역 넣는다고 그게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와이드 스케일하게 이렇게 꾸며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비교 분석이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결국은 3GPP는 PDU 세션이 종단점이 UPF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후킹에서 디투어하는 기술,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를 채우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피저빌리티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가운데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펑션을 취하는 건 한 번도 표준에서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미래 인터넷 연구도 마찬가지고 그게 획기적인 거일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비표준으로 빠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그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한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 좀 같이 ARN 연구하시면서 연구되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좋은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첫 번째는 저도 이 6G를 저희 돈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걸 DU 레벨까지 GPU를 끌어내리는 것이 전혀 합당하지 않다. 너무나 많은 기지국의 상면 구조 설계 변화부터 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산 유동화 증권 같은 그 AI 쪽에 버블을 가져와서 저희 쪽 이동통신 시스템을 혁신하는 거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DU에다가 GPU를 넣고 혁신적인 피지컬 AI 서비스를 핀한 그 로봇 아키텍처에서 구동할 수 있다는 거를 제대로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비용을 얼마든지 그쪽에 전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 이 모든 투자 비용을 생각한다고 하면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과적으로는 UPF 뒷단에 약간의 컴퓨팅 파워를 모아놓고 그걸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하는데 AI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클라우드에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어정쩡한 서비스의 형태로까지밖에 수렴을 못 시킬 것 같고요. 그게 저희가 가진 돈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향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표준을 저는 엔비디아 같은 곳들이 전혀 터치하지 않고 표준은 표준대로 그 5G, 6G 다 준수하고 오랜 얼라이언스 표준도 준수하고 그 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후킹 같은 것들을 구현해 넣을 때 사실은 표준을 이제 어겼다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기술들을 여러 개 발굴을 해가지고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표준을 어긴 거는 아니지만 그 공개해야 될 의무가 없는 구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성능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는 뭐 이 장비를 결국은 사게 되는 그걸 통해 가지고 비표준이 표준보다 조금 더 상용 가치를 많이 끌어내는 약간 그런 구도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 반 뭐 그런 예상 반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예,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분 모두에게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네 분이 현재 연구소와 학계에서 이제 뭐 연구와 표준화 강의에서 엄청나게 활약하고도 계시지만 사실 각각 6G 포럼, 위성통신 포럼, 그다음에 오픈 AI 엣지 포럼, 그다음에 AI 네트워크 얼라이언스라는 민간 포럼에서도 또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그 우리의 높은 기대가 있는 동시에 국내 통신 산업계가 직면한 이제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이 같이
있는데 또 다가오는 AI 혁명에서 또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기에서 지금 일단 각자 본인의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계신지 짧게 홍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국가나 다른 산학연 전체에 제언하고 싶으신 거 한 30초 이내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훈 박사님부터. 네, 뭐 에트리는 사실 일단 6G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표준화 시스템을 잘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게 사실 뭐 재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실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부탁할 수 있는 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 6G 기반 어떤 AI 중요하고 사실 중요한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6G가 잘 개발이 돼야 되고 잘 이제는 상용화에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6G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때 그런 어떤 국가적인 그런 지원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안정적으로 되면 좋겠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는 어떤 R&D 예산 같은 것들이 잘 확보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제가 어제도 저희 이제 과제 관련 회의에 갔었는데 거기서의 주제가 차년도 27년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압박이 좀 어떤 이런 저희의 이런 활동 같은 것들에 좀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AI가 중요하지만 AI에 투자하는 것도 맞지만 그 외에 사실 기본적인 이런 기술 개발이나 이런 인프라 그런 기술 개발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거에 대한 중요도를 또 많이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네, 저도 좀 비슷한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자원과 노력을 투자하면은 되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월드컵 4강 간 얘기는 이미 너무 옛날 얘기고 K-팝이 뜨는 얘기도 이미 뭐 진부한 얘기가 된 것처럼 어쨌든 자원이 투자되고 관심이 가니까 발전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의 자원이 지금 올바르게 투자되고 있고 양과 방향이 올바르게 투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산학연 모두가 좀 우리 고민일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이제 이정훈 박사님께서는 우리의 연구소의 고민을 얘기하셨지만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사정일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시간보다는 과제를 따라다니고 안정적인 펀드를 확보하기 위한 사이드 잡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다 같이 고민해 보고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픈 AI 엣지 포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뭔가 잘 돌아가려면 핵심 서비스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서비스가 지금 AI 시대에서 AI 관련된 서비스일 것 같긴 한데 이제 포럼 활동을 하다 보면 네트워크 기술을 하거나 장비 만들거나 이런 분들은 많은데 막 서비스 하시는 분이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최근에 피지컬 AI에서 피지컬이 좀 화두가 되면서 인프라라든지 피지컬한 도메인에서의 이슈들을 조금씩은 더 고민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그냥 데이터셋 쌓아놓고 모델만 잘 바꾸고 이런 것들만 포커싱 했다라고 하면 피지컬 도메인에 와서 로봇을 연결하거나 뭐 등등 하는 것들이 조금은 고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뭐 통신이라든지 네트워크 인프라하고 좀 연계돼서 같이 고민을 해서 뭐 전체적인 서비스나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더 잘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AI 네트워크 얼라이언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얼라이언스 활동이 얼라이언스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 AI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AI 고속도로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고속도로가 GPU를 가진 어떤 데이터 센터를 지칭하는 용어처럼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G와 이동통신 시스템과
컴퓨팅이 완전히 결합된 그 새로운 무언가, 이게 이제 뭐 사실 6G라고 불려야 될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 될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런 새로운 통신 인프라가 AI 고속도로라고 불려야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이동통신 시스템을 위해서 저희가 콜을 내보낼 때 그 콜이 그냥 이동통신 시스템 내부의 어떤 특정한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간단한 오픈 게이트웨이용 그런 콜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하기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호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통신과 컴퓨팅을 완벽하게 조율해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이 되도록 저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6G도 피지컬 레이어 기술 자체도 고유로 발전해야 되겠지만 이런 AI가 저희는 모두 다 생각하는 것들을 좀 싫어하고 가능하면 AI한테 일을 맡기고 싶어하는 만큼 워낙에 많은 돈을 벌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피지컬 레이어 기술도 그 AI가 원하는 만큼의 밴드위스를 그 순간에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플렉서블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을 한다던가 새로운 기술들이 피지컬 레이어에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6G 또는 6G 플러스 타이밍에 설계할 수 있게, 어드밴스드 타이밍에 설계해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국가적으로 발굴해서 좀 리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2시간 정도에 걸쳐서 네 분의 발표와 패널 토의를 통해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다가오는 AI 혁명에서 우리가 AI 전체의 퍼스트 무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안에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인 피지컬 AI와 매우 중요한 핵심 인프라인 AI 네트워크는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 같다. 근데 매우 도전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자는 다짐을 하자라는 말씀으로서 이 세션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석해주신 발표자와 참석해주신 청중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김광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바로 세션에 이어서 지금 점심 도시락을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점심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